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성소에 관계된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성소 고고학이 현장에 발굴한 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서 지리하게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 생소한 것이 인명과 지명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지루해하시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익히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생소한 것뿐이죠. 우리가 성서를 지리학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이집트로라는 구절. 즉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시리아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레 상수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모레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세겜 지역의 지명이고요. 상수리, 도토리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토리 나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도토리 나무는 키가 작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높이가 1m에서 2m 사이예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가 큰 것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정착했고 그곳 이름을 모래 상수리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정착한 가나안 지역의 지명이 모래 상수리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새로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 성서시대의 그 근처 지역 이름을 꼭 땁니다. 그래서 세겜 근처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고 그 정착촌의 이름이 엘론 모래 상수리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건 때에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곳에 있던 한 랍비가 살해되면서 한 1년 전쯤에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론 모래 상수리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은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입니다. 헤브론 땅에 마므레라는 그런 곳이 있고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우거져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거죠. 아마 큰 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샘이 있었다는 것이고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뻐터를 가지고 요리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도토리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수리 근처에서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묵을 만들어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도토리를 이렇게 주워다가 묵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서 서기 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 대가로 또한 왕족과 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다시 바빌론을 간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와서 바벨론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나중에 유대인들의 학문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그곳에서 서기 7세경에 유명한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편집됩니다. 탈무드에는 팔레스타인 탈무드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빌로니안 탈무드 두 종류가 있는데 바빌론 지역의 유대인들이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것은 편집한 것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좀 더 권위 있는 것은 바벨론 지역에 즉 서기전 586년부터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 정착한 바빌론 지역이 유대인들의 학문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탈무드라는 그러한 그 고대 문헌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리학적인 구절은 이집트에서 이집트로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가 있는데 요셉은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갈 때는
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꿈을 잘 해몽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이제 나와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파라오 다음은 총리 대신으로 출세했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의 모든 식구를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고 그 당시 파라오가 고센 땅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람세스 땅에 정착시켰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한 조상은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또 한쪽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여깁니다만 적어도 인종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서기전 13세기, 12세기에 관한 역사학과 고고학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체류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한 그들의 행적은 모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백 년의 차이가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즉 요셉이 정착을 했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았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는 이집트 파라오들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말은요, 물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구원을 받았다. 즉 나일강에 뛰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모세는 고대 이집트어로 탄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파라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600년 전쯤에 제 17왕조 파라오 중에서 카모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카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태어났다. 18왕조의 첫왕 아흐모세가 있습니다. 아흐란 말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서 영생의 존재, 축복받은 존재가 아흐입니다. 그 아흐가 환생했다는 거죠. 투트모세라는 왕도 있습니다.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왕입니다. 투트는 토트라고 불리는 이집트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이 환생했다. 이집트 3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람세스도 바로 라모세입니다. 라, 즉 태양신이 탄생했다. 모세는 누가 보더라도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일부는 북쪽에서 내려왔고 일부는 남쪽에서 내려왔다가 다시금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중요한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 이집트로 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집트 남쪽 지역의 아수안이라는 곳에 강 한가운데는 엘레판틴 섬에 그 용병으로 페르시아 군대의 용병으로 유대인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고 19세기 말에 발견된 그곳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기록에 의하면 그곳의 유대인들이 야후라는 신을 섬기는 성전을 건설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하고 끝에 한 글자만 빠지는 야후신입니다. 여기 야훼죠.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웠다는 거죠. 나중에 그 이티오피아에서 발견됐다는 그 법계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 땅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정말 문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원래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갔을 때에 모래상수에 정착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겜성은 따로 있습니다. 하몰이라는 왕이 있고 세겜이라는 왕자가 있고
그래서 야곱의 딸을 이렇게 강간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는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도시 사이에 지나다니는 유목민입니다. 도시민과 유목민은 천지 차이죠. 도시민은 농사를 짓고 문명을 형성한 것이 도시민입니다. 유목민에게는 문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골짜기죠. 그나마 골짜기 샘이 쭉 내려오는데 건기에는 샘이 마릅니다. 물줄기 내려오지 않지만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물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여름에 더운데 높은 곳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보면은 아침에 정말 축할 정도로, 정말 바람비가 온 정도로 이슬이 맺힙니다. 오죽 이슬이 많이 맺히면은 유명한 사사 기드온 이야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사사가 될 수 있는 상징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이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털 뭉치를 구해라. 아침에 그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정말 양털 뭉치에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이슬이 맺히는 곳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우기에는 저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비가 오는 곳이. 비가 오면 빗물은 남대로 내려가죠. 저지대 평지에 풀들이 돋아납니다. 유대 광야가 1년 중 적어도 한 10달 동안은 누렇게 남아있다가 겨울철에 비가 왔을 때 아주 푸르진 않지만 푸릇푸릇하게 연한 그런 풀들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비가 내렸을 때에 그 평지에 풀에 초원에 가축들을 방목하기 위해서 저지대로 내려갑니다. 이 유목민들은 자주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착해서 문명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땅에 관한 문제는 바로 성경에서조차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정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을 때에 자기 부인을 묻을 만한 땅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거금 은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의 막벨라 땅을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은 그 막벨라가 그대로 남아있고 헤롯 왕 시대에 그 위에 기념비적인 건물을 건설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땅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자세히 그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성서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을 점령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성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제일 최초의 그 자치정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서 기브온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점령. 오늘날 기브온과 아이는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물론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죠.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만 예루살렘도 반쪽으로 나눠져서 동쪽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 서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베델, 실로, 아이, 사마리아, 세겜, 베들레헴, 헤브론. 구약 성서의 역사 속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지역들이 오늘날은 소위 웨스트뱅크, 즉 요단강의 서쪽 서안이다라는 곳으로 불리는 그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에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는가? 평야지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밀과 볼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기준에서 강수량이 250m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강수량이 250mm 이하면은
밀과 보리 농사가 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250mm가 오는 선이 대략 남쪽으로 브엘세바가 지나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이북 지역은 전부 다 겨울곡식인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정착한 사람들이 문명을 형성하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도 있었고 가나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산악지대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 산이 너무 가파르고 나무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무를 베어내가지고 밭을 경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은 오늘날 그 텔아비브 지역에 그 중부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오블리오는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다한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역은 해변 지역입니다. 바깥쪽이죠. 바닷가가 풍성한 곳입니다. 근데 바닷가가 먹을 것이 많은 곳이에요. 바닷가에는 해산도 많습니다만 육지 사람하고 똑같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륙 사람들이 가진 것 플러스 매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다이어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메뉴를 보시면은 유목민들의 메뉴고요. 단적인 예가 레위기서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고급스러운 그런 제사 목록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이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소위 최고의 식단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제사는 유교가 번창했던 조선시대의 소위 양반집의 최고의 식단이 그대로 제사로 올라온 거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메뉴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그 메뉴가 유목민들의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난한 사람들 경우에 비둘기라든지 그다음에 분명히 레위기서에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거기서 이 물고기에 대해서 즉 생선 종류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요. 비늘이 없는 건 곤란하다. 지느러미가 없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 맛있는 새우를 못 먹어서 안달이란 새우 모양의 맛살을 개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레위기서에 고래고기를 제물로 올려라, 낙지를 이렇게 다리를 자르고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레위기서에 제물에 생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바로 유목민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가축대 자체가 바닷가의 그 모래볼판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닷가는 바로 이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고 군사로가 지나가는 곳이고 너른 들판에 대규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입지적 조건이 좋은 문명이 형성하기 좋은 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 산악지대, 즉 사람들이 덜 산 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북쪽으로 아셀 지파라든지 다한 지파라든지 북쪽으로 건너갑니다. 보면은 평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산악지대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좀 열악한 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주인공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 내지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무역로와 군사로를 장악하는 해안길입니다. 남쪽의 홍해 지역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국제무역을 위해서 남쪽의 홍해 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를 개발하고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숙련된 나시스 백군들을 고용해서 한번 무역선이 나갔다면은 3년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무역을 했고 공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숭이라든지 상아라든지 흑단목이라든지 그러한 품목으로 봐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다시스 페니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홍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3년에 한 차례씩 솔로몬이 투자를 한 그런 다시스 무역회사가 많은 물품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고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 지리에서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성서의 경제입니다. 성서의 주인공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경제 문제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곳이 바로 해안 지역입니다. 1947년 11월 30일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스라엘을 국가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라라는 취지로 유엔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날 저녁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였고 반대로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지중해 바다로 쓸어버리자는 그러한 모토 아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47년 11월 말부터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오히려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장악한 것이 서쪽의 지중해 평야지대와 남쪽의 거대한 내륙 광야지대와 홍해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구약시대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헤브론, 들레헴, 사마리아, 세겜, 베델 그 지역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신약시대입니다.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평야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한 거죠. 텔아비브에서. 바로 그 전쟁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중동 문제의 씨앗이 되는 제1차 중동전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립전쟁으로 부르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그 싸우는 그것의 이슈가 바로 땅 문제이고 땅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땅 문서로 볼 수 있는 구약 성서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할례받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구가 이동하는데 유목민들의 특징은 이동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든 간에 거기에 정착하면 그곳의 주인이 되는 거죠. 정착민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유목민이었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유목민이어서 산악지대에 양과 염소떼를 다뤘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에 그 가축이 전부 다 유목민들이란 거예요. 거라사의 사건을 놓고 사실 신약시대의 유적지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유적지가 거라사인데요. 지금도 발굴을 합니다만 1967년도에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나서 골란고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것이야말로 신약성서에 나오는 보험서에 나오는 유적지다. 이것이 어디인가? 그곳 지명 이름이 아랍어로 쿠르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라사라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놓고 볼 때에 거라사에 보면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수한 곳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곳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먹는. 그래서 거라사는 대가볼리 지방, 이방인들의 지역에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든지 기네사렛이라든지 디베리아라든지 이런 곳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산 곳입니다. 그래서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이나 서쪽 지방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 사는 곳이 아니고 동쪽 지역에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돼지고기는 로마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제사 목록입니다. 그리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정착민이기 때문에 정착민들에게 최고로 좋은 그러한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정착민들이 굳이 유목민들의 염소나 양들을 잡아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돼지는 몰고 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가파른 그 낭떠러지를 뛰어다닙니다.
돼지는 그렇게 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 돼지를 금한 이유가 흔히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상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고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아랍 사람들은요, 냉동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래서 식당에 가면 항상 고깃집 같이 고기를 걸어놓고 그 전날이나 아침에 잡은 것을 여다가 그렇게 먹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유목민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돼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발굴할 때에 멧돼지, 야생 돼지뼈를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이건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구만. 왜냐하면 분명히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돼지가 같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거라기보다도 아까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유목민들의 식단에는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괜히 비싸요. 그래서 이 유목민 전통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지역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한 다음은 그것을 자기의 고향으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조차 솔직히 성서를 기록을 한다면 그것이 후대까지 남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헤브론에서 출생을 했고 모세 고향은 베델이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묘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상들의 고향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이집트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인 4천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놓고 유목민들과 기존의 정착민들이 벌이는 그러한 투쟁이 4천년 후인 오늘날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문제가 우리 성서지를 이야기할 때에 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현지인들과 약속의 땅으로 나중에 유입된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땅 문제와 기존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나중에 들어간 유목민과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사계절이 아니고 건기와 우기 두 계절로 나눕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북반구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주도 정도 위도입니다. 그 남북의 아래의 위치는 계절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싱가포르 같이 적도 가까이 있는 나라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거기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기온을 보면 30도, 31도, 29도, 30도, 31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건 위치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북위 30도 아래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온대 지역입니다. 온대 지역의 특징은 4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을 계절을 좌우하는 두 가지 다른 요건이 바로 지중해라는 바다와 동쪽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광야 지역은 아열대적인 그런 더위를 몰고 오고 지중해는 특한 아주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치한 북위 30도는 전형적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온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해와 광야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동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광야성 기후고요. 반대로 서쪽에 지중해 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여름철이 건조하고 덥고 겨울철이 물론 춥습니다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온화하고 비가 오는 겁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고 여름철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여름에 거의 비가 나요. 한 3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 6월 달에 잠깐 소나기 같은 게 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터키 지역에는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자주 여름철에 소나기 같은 게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비가 여름철에 집중돼서 문제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1년 강수량이 1300mm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000mm가 안 되더라고요.
심각하죠. 그나마 여름철에 집중되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은 반대로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집중됩니다. 이 지역에서 홍수라는 것은 우리같이 들판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홍수가 아니고 나무가 없는 그 산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도로가 끊어지고 하는 것들이 홍수입니다. 사해변에 아스팔트 도로가 끊어질 정도로 사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지만 베들레헴 산악지대에 비가 오면은 한 2시간 후면은 사해 지역까지 내려오는데 가파른 경사를 타고 돌멩이들 같이 내려와가지고 아스팔트 도로를 끊어놓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물이 흐르면서 차가 다니지 못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지역에는 홍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동네들이 산 위에 있는 경우도 저 집을 질 때에 모래에 짓지 않고 바위 위에 짓는다고 했죠. 비가 올 때에 이 모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휩쓸려 간다는 거죠. 모래 지역은 골짜기 지역입니다. 대부분 산꼭대기에 바위 지역에 집을 짓게 됩니다. 골짜기에 집을 짓게 되면은 겨울철에 비가 왔을 때 산에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물이 순식간에 휩쓸려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계절은 비가 오지 않은 여름철의 건기와 비가 오는 겨울철 우기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굳이 봄과 가을 집어넣자면 저는 환절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우기에서 여름철 건기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한두 달 정도, 2월달, 3월달 정도 칠 수 있고요. 여름철 건기에서 겨울철 우기로 넘어가는 가을에 해당되는 환절기가 한 9월, 10월, 한 10월에서 10월 한 달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목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요. 우린 젖하게 되면 우리는 유목민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제품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죠. 우린 마시는 우유를 생각하는데 유제품은 우유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소금을 넣어서 흔들어서 만든 치즈 종류, 버터 종류 그런 것들이 유제품으로 중요한 거죠. 소금을 넣는 것은 응고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서는 젖이 흐른다 하는 것은 그거는 가축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꿀이 흐른다. 근데 이해하기 힘들어요. 신명기 8장 8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5가지의 과일이 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합쳐서 이 7가지를 성서에 거룩한 7가지 식물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밀, 보리 2가지의 곡식을 비롯해서요. 포도, 무화과, 그다음에 올리브, 석류, 마지막에 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8장 8절에는 가나안 땅에 꿀이 난다. 근데 꿀을 대추야자로 봅니다. 대추야자로. 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에 꿀이라는 것은 꽃이 피어야 되죠. 볼꿀 아닙니까? 그래서 꿀에 관계된 그런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비유에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고 제가 그걸 잠깐 지금 헷갈립니다만 아무튼 사자의 시신에서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시신에 벌들이 와서 지려가지고 거기서 꿀을 채취한 거죠. 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그냥 산에 나는 겁니까? 꽃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꽃이 피기 위해서 겨울철에 비가 오고 나서 2월, 3월 아물 때는 한 달 정도, 비가 제대로 오면 2달 정도, 2, 3월밖에 꽃이 안 펴요. 축복받은 우리나라는 아주 추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봄부터 가을까지 골고루 꽃이 피기 때문에 꿀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가나안 땅을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는가? 그것이 바로 건과류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찍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포도, 건무화과, 특히 가장 달콤한 대추야자 이 3가지를 말려가지고 꿀의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대추야자는 아마 제 경험으로 의하면 가장 달콤한 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가물면은 과일들이 달콤한 말 들어보셨죠?
뭐 당연하겠죠. 뭐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많으면 그게 희역이 되니까 달지 않지만 가물면 너무 가물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물면은 다 달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과일이 있는 염처럼 아예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수박도 있고요. 뭐 바나나도 있고 멜론도 있고 아주 다른 아주 좋은 그런 열대성 과일들이 많습니다만 전통적인 구약시대 주인공들이 먹었던 그런 5가지 과일이 바로 신명기 8장 8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 5번째 꿀이라는 것이 대추야자다. 히브리어 대추야자를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말. 성경에 그 여인의 이름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타말은 바로 대추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린다 할 때에 젖은 유목민을 상징하고 꿀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말린 그러한 건과류, 그래서 건포도, 건무화과, 건대추야자 3가지 말합니다. 올리브는 주로 기름을 짜는 데 사용을 했죠.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식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태를 설명드렸고요. 때는 고고학적인 유적지가 있는 언덕이라고 그랬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살아보니까 점점 언덕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여기 발굴할 때 계산해 보면 평균 100년에 1m 정도씩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30m다 하면은 이 정도는 30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았고 그 이유가 샘이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있고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서 관측할 수 있고 교통로 위치한 곳에 아예 조건이 좋은 곳에 처음에 사람들이 정착했다면 전쟁이 나서 비록 일시적으로 파괴되고 사람들이 피난 갔지만 결국 또 누군가가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핵심적인 것이 물입니다. 고대 모든 문명이 강에서부터 형성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란 말 자체가 강들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메소란 말은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강들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인두스 문명, 힌두란 말이 나온 그런 인두스 강. 나중에 인도 원토로 갑니다만 인두스 문명의 중심지는 오늘날 파키스탄입니다. 그게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서쪽으로 인두스 강이 흘러서 들어가고 동쪽으로 겐지스 강이 흘러나갑니다. 근데 인두스 문명은 서기전 2600년경부터 한 1000년 정도 지속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중심이 동쪽의 인도 반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맨 늦게 시작된 문명이 바로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강 유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대 4대 문명을 할 때의 그 기준이 바로 문자입니다. 사람들이 문자를 개발하면은 머리가 추상화되고 상징화되고 기하학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빵이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씨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볼 때는 그냥 낙서해 놓은 거지만 그 다음에 글씨를 아는 초등학생이 볼 때는 그냥 저게 빵이다 하면서 빵의 실물을 연상하지만 인생을 살만큼 산 사람은 빵이란 단어를 볼 때 5만 가지 자기 경험을 연상합니다. 밥이란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땀이다, 사랑이다 마찬가지죠. 그게 문자가 개발되고 나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을 때 돌멩이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걸 가지고 양의 가치를 돌멩이 하나를 양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추상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자 발명 기준을 봤을 때는 고대 세계 4대 문명이 아니라 2대 문명이라는 것이죠. 남쪽의 이집 문명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서 5000년 전 사이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문자를 발명해 사용하면서 고등 문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최초의 사람들이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독교는 갈릴리 호수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혹은 요단강 문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대 문명들이 전부 다 강가에 이루어지는데 기독교는 요단강이지 않느냐. 현지에 가면 요단강가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볼모지입니다. 늪지대가 왜 사람이 살 수 없는가 하면요.
물리적으로 뭐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죠. 근데 건조한 곳으로 오면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유목민들 큰일 나죠. 가축들 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가는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같이 강변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 만한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현장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요단강을 보고는 아유 이게 뭐 찬송가를 보면 요단강 얼마나 넓길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한다. 이게 며칠씩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큰 강이지 여기인데 뭐 겨울물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신약시대의 중심지죠. 의미가 있습니다. 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물은요, 헤르몬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헤르몬산은 레바논 산맥의 남쪽 끝입니다. 레바논 산맥이 큰 것이 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고요.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큰 산이 있어서 그 산에, 눈 덮인 산에 아름드리 소나무 종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백향목이라고 불렀어요. 고대 세계에 있어서 특히 이집트의 경우에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겨울에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북쪽의 지중해 지역만 잠깐 비가 와요. 이집트 남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일강 물 때문에 문명이 형성된 것입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큰 배는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오벨리스크라고 불리는 무거운 화강으로 만든 높이가 30m 된 그 돌은 처음에 채석장에서 가져올 때는 무게가 적어도 200톤씩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배는 한 300톤 나가야 돼요. 그때 가지고 어떻게 큰 배를 나무가 필요했죠. 일찍부터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뗏목으로 수입해 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과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백향목이는 레바논 산맥의 남쪽 끝에 해당된 봉우리가 헤르몬산이고요. 높이가 2814m인데 헤르몬산은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지대의 특징은 물에 쉽게 녹아서 지하에 공간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는데 정말 10m 높이까지 눈이 쌓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의 길이가 500km가 채 되지 않는데요. 띠처럼 좁다라기 때문에 그 위도 차이가 심하고 특히 북쪽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남쪽의 홍해에서는 약간 춥지만 25도 이상이니까 그래도 해수욕을 하는 동시에 북쪽의 헤르몬산에서는 스키를 탑니다. 5월까지 헤르몬산 정상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눈이 여름철에 돼서 녹으면서 나무가 없는 산인데 속에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눈 녹은 물이 헤르몬산 기슭에서 샘이 되어서 나오는 곳이 바로 두 군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단이라는 곳입니다. 두 군데는 직선거리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셨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지역의 수도로 만든 곳이 바로 가이사랴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케사르의 이름을 따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든 지중해변의 가이사랴 항구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샘이 있는 곳입니다. 샘에서부터 요단강의 원류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의 가장 중심적인 원료는 단입니다. 단은 원래 라이스라고 불렀고요. 단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오늘날 텔라비브 지역에 땅 분배를 받았지만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살지 못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자기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이란 곳은 요단강의 원류 중에 세 군데 중에 가운데 지역이고요. 요단강의 히브리어가 야르덴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요르단이라는 뜻입니다. 단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요단이란 말은 요레를 하게 되면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단입니다. 단에부터 내려오는 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상요단강과 하요단강이 있고요. 상요단강은 단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하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입니다. 자,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가이사르 빌보와 단에서 샘으로 나오는데, 특히 단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샘입니다. 땅속에서, 바위 속에서 흘러나와요. 한여름철에도 발을 집어넣으면 차가울 정도로. 그래서 그곳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렇게 물을 저장한 웅덩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누가 오래 있나 내기를 합니다. 일단 1분, 2분 정도 있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데, 그 이유가 5월달까지 녹지 않은 헬몬산의 그 눈이 녹으면서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수압에 의해서 뿜어 나오는 것이 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틈 사이에서 소리 없이 물이 흘러나와서 한 10여 미터 지나면은 콸콸콸 소리를 내면서 깊이가 벌써 1m 이상으로, 폭이 한 20m로 정말 강을 이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만 모래 백사장이 있고 말이죠. 강줄기는 강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에 10월 가까이에 정말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샘물만큼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겨울철에 10m까지 쌓이는 헬몬산의 눈 녹은 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이유가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10m가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사해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사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저 400m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그 전체 면적이 남한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면적이지만 추운 지역에 소위 빙하지대나 툰드라지대를 빼고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늪지대도 있고요. 열대 우림 지역 같은 곳도 있고요. 가장 낮은 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초원으로 덮인 곳도 있고요. 산림이 빽빽한 곳도 있고, 모래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그 사막 지역도 있고, 대부분 지역은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광야는 바로 지형적으로는 그냥 산의 골짜기예요. 어차피 뭐 지각운동에 의해서 지표면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높은 봉우리가 골짜기가 있는데,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풀이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시내 반도 쪽으로 내려갈수록 비가 조금 옵니다. 시내 반도는 뭐 30mm? 어제 겨울철에 하루에 오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어떤 겨울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넘어가는 겨울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형적으로는 시내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2000m가 높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산 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지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것이, 풀이 없는 것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유목민들이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계를 살았다는 거죠. 왜 좋은 땅을 놔두고 그것을 왔는가? 이집트같이 좋은 땅에는 기존에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차피 유목민으로 빈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가 나중에 가뭄이 극심해져가지고 물이 마르면 다시 이집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벌써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무슨 이유로 내려가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이집트로 내려가면은 1년 내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고, 그러다가 정착을 잘 하다가 그 지역 원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면 다시 자기 지역으로 튀쳐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의 유목민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마다 정착민 사회로 들어갔다가 정착민과 갈등해서 다시 몰려나오는 수많은 종류의 입애굽과 이집트로 가는 것과 출애굽이 교차되는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성서고학 두 번째 강좌인 성서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